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희백 변호사입니다. 크리에이트도 몰랐던 저작권 침해 및 대응 전략에서 부주제로 이제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다. 유튜버가 실수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 저작권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뉴스 저작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연합뉴스나 뉴스원 같은 통신사와 언론사 사이의 저작권 문제, 그 다음에 언론사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에서 뉴스 공급 문제 등이 이슈화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입법적인 노력도 보이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뉴스의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뉴스 저작물을 인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뉴스 저작물 침해, 그 다음에 뉴스 저작물을 신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 저작물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작권법이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좀 먼저 설명드리면 저작권에 대해선 조금 더 이제 이해하시기 편안할 수도 있는데요.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축이 있습니다. 법 체계상 저작자는 나의 권리가 이렇게 있으니 이거를 침해하지 말라 또는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측에서는 내가 이 저작물을 이런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침해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문화나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저작물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해서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작물이란 무엇인지 그걸 좀 살펴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저작권법 제7조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에 대해서는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에 관해서는 이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의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사 발령 기사나 부고 기사, 주식 시세,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인 사실만을 구성된 사건 사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자체로서는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판례이고, 사실을 전달하기엔 보도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의 선택,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 사례는 뉴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언론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각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공급받고
그 뉴스를 또 다른 이제 업체나 포탈이나 이런 데 공급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어떤 의사가 그 자신들이 공급하는 그 기사 하나를 자신의 그 블로그에 글을 게재해서 뭐 전제한다고 하는데요. 전제해서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했던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첫째로 이게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는 그런 기사인지가 문제가 됐고, 만약에 그 기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의 어떤 개성이 드러나 있는 창작적 표현이 있었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작성자가 직접 선택한 소재이거나 제공된 소재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간추린 소재를 기사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소재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작성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택한 구석 및 배열 방식, 어투, 어휘 등을 사용하여 표현되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예상, 전망 등이 반영됨으로써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요구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사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보통의 기사를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가 있다고 하면, 보통의 기사는 A라는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였다라고 이제 우선 앞에 기사를 달고, 그 이후에는 그 기자가 그 사람이 한 말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비평하거나 아니면 평가하거나 어떤 예상, 전망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뭐 이럴 경우에 앞부분에 있는 그 인터뷰한 그 A라는 사람의 말을 실은 부분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저작물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A라는 사람이 말한 그 내용 그 이후에 작성된 그 기자의 자신의 비평이나 예상 전망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기사는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 저작물로서 인정이 되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복제하고 피고의 네이버 블로그에 전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였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였는데, 저작권에는 많은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권리의 다발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작권의 권리 중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에는 지금 사례에 있는 것처럼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의 다양한 권리가 있을 수 있고, 저작인격권에도 성명 표시권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저작재산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는 방식이 원래의 기사를 복사를 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자신의 블로그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제권이라는 권리가 침해를 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신의 블로그를 옮겨 놓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거기에 접근해서 그 게시된 게시물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배포권까지 침해를 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침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인터넷 포털이나 기업들하고
뉴스 콘텐츠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원고가 제공하는 기사는 계약을 통해서 이용 대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그 이용 대금이 월 100만 원 정도로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그런 블로그는 이제 개인 병원을 홍보하는 것인데, 방문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원고의 뉴스 기사가 전제된 것이 한 건에 불과해서 그 얻은 이익도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하여서 이 사건 그 이용 대금으로 인한 손해는 10만 원 정도에 상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한 2,100만 원 정도를 청구하였는데 실제로 인용된 금액은 1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분이 이거보다 더 많은 기사를 공유하였다고 하면 손해배상 액수가 더 올라갈 수 있었지만 한 건에 불과한 기사를 올려놓은 거에 불과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액수는 좀 미미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뉴스를 저작물을 침해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손해배상 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사건에 대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했을 때 제 원고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이나 뭐 이런 걸 감안하면 사실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뭐 지금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그렇게 흔하게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상 그 언론사나 이런 쪽에서 그 침해자에게 저작물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게 따라서 다 내리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화된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글로 인해서 형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점을 악용해서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폰트나 뭐 이런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저작물의 형태를 좀 살펴보면 뉴스 저작물은 이제 일반적인 기사 같은 경우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거의 이제 동일한 표현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나 부음, 뭐 인사, 동정, 사고 같은 경우는 육하 원칙에 따라 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누구와 작성을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 뉴스의 특성상 누가 봐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신속을 요구하는 그런 특성상 이렇게 밖에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그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가 좀 더 개성과 동착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사실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그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게 그 뉴스에는 뭐 기사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기사와는 또 다른 법리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그 자체가 하나의 또 저작물이기 때문에 침해 여지가 사진에 따라서 침해 여지가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 명시적으로 저작권법에서 침해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사진과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을 표현하는 그 장면을 촬영한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저작권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엄격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뭐 기사 내용과 관계없이 그 촬영하는 내용이 그 자체가 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뉴스 같은 경우에 뭐 배치라든지 배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도 저작권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사 내용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캡처를 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뉴스를 가지고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뭐 역할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뉴스를 어떻게 인용할 것인가가 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튜브 중에서 뭐 뉴스, 그 시사나 경제 같은 또는 정치 분야의 이제 콘텐츠를 생산하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 기사가 하나 보도되면 그 보도된 기사를 가지고 새로운 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올리시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럴 때는 그 뉴스를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인용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문제없이 인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를 살펴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정당한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인용 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비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 자료 등으로 인용되어 인용 저작물에 대해서는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 즉 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비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한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판례 표현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정당한 범위는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있는데, 인용 저작물은 자신이 생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하는 거고, 비인용 저작물은 내가 인용하려고 하는 기사가 될 것입니다. 그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기사가 보족, 그러니까 더 보충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부연, 예증, 참고 자료. 그러니까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콘텐츠,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사를 비평하는 그런 콘텐츠를 생성한다고 하면 그 비평하는 그 대상이 되는 그 기사는 일종의 어떤 부연이거나 아니면 예증이거나 참고 자료로 사용돼야 된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정리해서 말하면 그 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비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게 인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비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설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용된 내용과 분량, 그리고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가 이제 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비평하는 그런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그 인용한 분량이 대부분이고 자신의 비평은 간단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물론 그 앞부분에서 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인 여기에도 좀 부합하지 않겠지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의 비평을 듣고 나면 원래 그 뉴스 내용을 다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콘텐츠를 생산해야 되는데 뉴스 저작물을 인용하는데 그나마 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인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급부가 없을 것이라는 거고 반대급부 예를 들면 뭐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고 하면 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이 합치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 콘텐츠 내용이 비평, 보도, 교육, 연구 목적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인 경우에 해당이 돼야 될 텐데 이때는 뭐 비평의 분량이 인용의 분량보다 적어도 같거나 더 많아야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지 말 것이라는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뉴스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제 뉴스 같은 경우는 언론사나 뭐 포털 같은 곳에서 그 뉴스의 클릭에 따라서 그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들한테 이게 트래픽이 오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클릭을 다른 뭐 블로거나 이런 쪽에서 가져가게 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좀 손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처 표시를 가급적 좀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뉴스 저작물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방금 좀 전에 한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사례는 뉴스 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가 이제 손해배상을 당한 사례인데 지금도 거의 비슷한 사례이고 이 경우에도 신문 기사의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던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블로그에 전제하고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제 출처를 명시해서 인용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도 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기사가 게재된 블로그의 게시물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에 활용하기 위한 영리 목적이 다분하다는 점과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이용을 금지한 표시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사례에서는 기사 하나당 10만 원이라고 판단을 하였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 기재는 안 했는데 한 25만 원 정도가 인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저작권법에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작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쉽게 더 설명하자면은 저작권자는 자기가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고, 그러면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풀이하면 침해자가 그 저작권자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얼마의 계약을 했을 것인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손해로 산정한다는 뜻인데, 실제로 뭐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했더라면이라는 가정은 성립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다른 사람과 계약한 것을 이 사람과 계약했을 때하고 그게 상응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그 업계에서 좀 일반화되어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50에서 1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금액이라고 이제 판결문에서는 이제 보고, 그 금액에서 실제로 이제 이 침해한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방문자 수가 많다든지 또는 적다든지,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금액을 낮추기도 하고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원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입증할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피고도 자신의 이득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하나 더 소개를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형사 사건이고, 어떤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무슨 경제 토론방에 올린 게시글 278개를 이제 복사를 해서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게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는 자신이 이제 영리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 글 작성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와 같은 항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데 이제 판결은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글 작성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글을 열람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그 글의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파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아니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넘어 타인이 이 글들을 복제, 전파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토론방 게시판에 올려진 그 글을 일괄적으로 복제해서 다른 사이트에 옮기는 것까지 허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약간 그 선고하는 그 벌금 액수가 조금 달랐는데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700만 원 정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상고가 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7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스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나 이런 것들은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들에게는 물론 포털과 같은 큰 규모의 사이트에서는 좀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개인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형사적인 부분에서 큰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과 같이 좀 한 건, 몇 건 정도의 기사를 올려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렇게 소소한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영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올려진 경우에는 전혀 다른 또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판례는 뉴스의 침해라기보다는 뉴스와 관련돼 있는 것이긴 하지만 최근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새로 나온 판례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전에는 인터넷에 이제 링크가 있는데 링크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링크도 있지만 인베디드 링크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단순 링크도 있고, 프레임에 넣어서 하는 링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단순한 링크의 경우에는 이제 종전에는 판례가 저작권에서 인정하는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여 왔었고, 이런 경우에 이제 형사적으로는 전부 다 기소가 되어도 무죄가 선고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단순한 링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그냥 운영자들을 도와주는 행위가 될 경우에는 공중송신권의 침해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판례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단순한 링크만을 제공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방조범으로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데, 일단 그 요건을 살펴보면 링크 행위자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가 불법이 명백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예전 같으면 웹하드라든지 토렌트 같은 그런 공유 사이트 이런 데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저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트를 이제 링크를 걸어서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링크를 게시를 하고 불특정 다수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링크를 하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의 침해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되기 위해서는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그 링크를 영리적으로 계속적으로 게시하면서 불특정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지 그 침해된 게시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그때는 처벌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뉴스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이제 신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신탁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탁이라는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악 같은 경우는 그 음악 저작권 협회가 이제 따로 있고 실현자 협회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그 곡을 발표하게 되면 그 음악에 대한 권리를 그런 협회 쪽에 신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탁을 하면 그 신탁받은 회사가 그 권리를 관리하면서 그 권리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신탁받은 회사가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이용이 되면 그 이용료를 징수하고 그 징수한 금액을 저작자인 작곡가에게 분배를 하고 있고 실현자 같은 경우도 자신의 노래가 방송이 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이 수익을 방송사로부터 징수를 하고 그 실현자인 가수에게 그 수익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 백그라운드 음악을 넣는다든지 그런 필요성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전에 좀 오래전 얘기지만 싸이월드나 블로그나 이런데 배경음악을 잘못 넣어서 가지고 소송을 당하거나 경고를 받으신 분들이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배경음악 같은 것들은 이제 유료로 구입해서 하거나 아니면 저작료를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이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뉴스에 대해서도 이런 신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스토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가시면 신탁된 뉴스를 검색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판매되고 있는 그 가격을 보면 비상업용일 경우에는 1년에 15만 원, 상업용일 경우에는 30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하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사례를 보면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대략 15만 원에서 뭐 30만 원 정도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런 상황을 맞게 된다면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뭐 이런 항변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저작자와 계약을 했었다면 뭐 이와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의 손해배상 액수로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